번째 세션은 효율적인 기술의 역사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저희 김태희 강원님이 준비했을 세션이고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박수 보시겠습니다. 진짜. 요 발표 이름에도 제 내용이 있고, 제본스의 역설이라든지 탈성장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저는 그거를 좀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랑 또 다양한 논의들이랑 좀 엮고, 특히 요즘 AI 문제랑 엮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기술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효율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부정적 이미지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효율지상주의라고 하면 효율이라고 하면 사람을 갈아 넣는 것,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거에서 정의하는 방식,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창출하는 가치가 있는데 거기 투입하는 자원이 딱 나눴을 때 이 효율이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효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든지, 아니면은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거나,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줄이거나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치면 옛날에는 막 1기가짜리 메모리가 몇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테라짜리 메모리도 진짜 얼마면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10만 원짜리 중국 광군절 할인. 그런 것들, 아니 50만 원인데 하던 로봇 청소기를 이제 10만 원에 살 수 있게 됐네. 막 이런 것들 효율성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 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효율이 항상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막 그런 얘기 들리죠. 막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 전기가 AI 때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구나, 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원을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기술은 자원을 많이 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막 이런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저번에 이송일 감독님 가정을 갔더니 이송일 감독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챗GPT가 대화 한번 나눴는데 500ml가 소요된다는 연구가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막 인터넷 서비스보다도 10배 많고 구글 검색보다 챗GPT가 훨씬 많은 전기를 쓴다. 그래서 막 그 이메일 쓰지 말자 운동처럼 AI 쓰지 말자 운동도 있고, 사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막 이성일 감독님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 챗GPT 한 번이 텀블러 하나만큼 열심히 텀블러 쓰고 뭐 자원 아꼈는데 AI 한 번 쓰면은 그게 다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기술이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니까 우리 AI 반대 투쟁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항상 듣는 꼬리표라고 러다이트 운동을 한다는 거죠. 너희 환경주의 정당 러다이트 운동 원시시대로 돌아가냐는 말도 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 기술 다 포기하고 그럼 너도 비행기 타지 말고, 물론 저는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너도 비행기 타지 말고, 너도 AI 쓰지 말고, 너도 뭐 지금 구글 밑도 자원을 소모하고 하는데 이거 쓰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면 좀 윤리적인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린 소프트웨어 뭐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를 합니다. 최적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최적화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물 500ml라고 했었죠. 지금 구글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미나이가 물 전력 탄소 배출량을 공개를 했는데 보면 0.24와트 어쩌고저쩌고 0.26ml죠. 0.26ml입니다. 아까 몇 ml였죠? 500ml였죠. 근데 이제 0.26ml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2024년 대비 2025년에도 33배 감소했고, 2023년에 500ml라고 했는데 지금 2025년 되니까 0.26ml, 0.26ml가 어느 정도 진짜 한 방울 안 듭니다. 그럼 AI 이제 펑펑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데 33배라는 게 매년 33배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실 이게 컴퓨터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져 왔다는 얘기죠. CPU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하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간 이러면 이제 약간 기술 엘리트주의자에서 모든 건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원전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원전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33배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센터 한 개 필요했던 게 데이터 센터 30개, 33개 필요한 거 한 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안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데 실제로는 AI 총 전력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구글이 아까 전에 말했던 환경조사에서 급격하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다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탈핵위원회 공시영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공시영위원장이 저 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데이터 센터가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통제하고 제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래, 1%. 난방이 30몇 %고 교통이 몇십 %인데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지금 4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배,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면 3, 4배 늘어난다고 하는데, 1%였어도 3, 4%가 되고, 16%가 되고,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랙아웃도 있고, 데이터 센터 반대 시기까지 일어날 정도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전 지어야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앞에서 효율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효율이 좋아졌는데 왜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 있죠, 역설. 어떤 역설이야? 재벌자의 역설입니다. 네,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윌리엄 스탠리 존스라는 학자가, 경제학자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증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 효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 가지고 일 하나 하려고 하면 석탄을 수레를 퍼다 넣어도 일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같이 증기기관 안 썼습니다. 근데 제임스 와트가 매우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매우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매우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드니까 이제 석탄을 많이 안 써도 이 조그만 수레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고 당시 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광범위한 산업의 석탄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탄소가 그렇게 우주를 뚫고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더 많은 석탄, 전 세계가 증기기관을 뒤덮이고 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제대로 된. 그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효율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석탄 사용량 대비 사용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생각해. 내가 AI로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1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너 그거 손으로 하면 몇 시간 만에 하는데 그 10만 원을 내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안 내셔도 돼요. 100원만 아니면 그냥 광고만 보시면은 AI 쓸 수 있습니다. 요즘 AI 다 무료로 풀고 있죠.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만 내세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시면 여러분 10시간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서 AI 많이 쓰세요. 그럼 증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사용량 대비 사용 가치가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증기관을 쓰고 LED도 비슷했어요. LED가 사람들이 막 전기도 덜 쓰고 오래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LED가 전기를 덜 쓰고 오래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조명도 전기를 덜 쓰고 에너지가 절약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길거리에 보면 뭐가 있죠? 건물 빌딩에다가 벽 하나를 통째로 LED 전광판을 하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TV도 아니고 건물 벽 하나를 통째로 LED 전광판을 단다고. 그래서 LED 전광판이 4, 50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LED가 10배 효율적이라고 5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토큰당 비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점점 아까 말씀드린 33배. AI랑 내가 대화 한 번 하는 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0.3mm가 아니라 0.23mm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가 점점 효율적이 되니까 띵킹 모드라든지 20x 맥스 플랜 이런 거 클로드에서 팔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쓰다 보면 리밋에 걸리는데 그 리밋에 걸렸을 때 여러분 20배 딴 사람보다 많이 쓰게 해드릴게요 하는 플랜을 파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에이전트라고 해서 AI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기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것저것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끝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옛날보다 훨씬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한국에서 심지어 클로드 코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 1위 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은 이렇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AI를 우리가 옛날보다 더 효율적인 AI를 그래서 옛날보다 33배만 썼으면은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60배를 쓰니까. 왜 60배를 쓰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지만 자본한테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하면 30배 내가 더 파는 것보다 60배 파는 게 당연히 돈이 더 되잖아요. 2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한히 이 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뭐 자본주의 작동 원리죠. 그래서 이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제이슨 히켈의 이 탈성장에 대한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율성 계산은 그 말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 효율성 개선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사실 이게 성장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알겠는데 그럼 저희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라는 얘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정의당원한테도 그렇게 들었어요. 녹색당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좀 탈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사치혈병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게 나라에서의 행복에 대한 1993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이 30년 전이죠. 보면 소득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끝없이 오르고 있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없어요. 경제가 성장해야지 나눌 수 있다. 성장이 우리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득이 이렇게 오르는데 행복이 전혀 오르지 않죠.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좀 반복되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가 더 많은 뭐 로봇 청소기도 살 수 있고 세탁기도 살 수 있고 옛날에는 이제 세탁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행복해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로 IMF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GDP가 3배 늘었습니다. 3배. GDP가 3배 늘었는데 사람들 뭐라고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뭐라고 얘기하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1990년대가 더 행복했다. 그중에 꿀빨 세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GDP가 3배가 늘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치혈병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H. 프랭크라는 경제학자가 무슨 예시를 했냐면 이게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집, 약간 100평, 약간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미국식 사고예요. 집에 살면서 근데 사람들이 100평짜리 집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사라지고 아파트는 많이 뭐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도 많이 할 때 교통문답이 심해요. 그래서 출퇴근이 1시간이 넘습니다. 누가 저런 세상에 살고 싶겠어요? 저 내일 지옥 버스에서 압축 버스에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1시간 반씩 출퇴근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20평짜리 집에 사는데 빠른 공공교통으로 15분이면 통근하는 사람, 이 녹색 땅이 꿈꾸는 사회죠. 그러면 딱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사회가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독자들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당연히 녹색 땅 사람들 B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A를 고릅니다. 현실을 고르고 다들 집 사려고 하잖아요. 좋은 집, 큰 집. 나는 집을 사야지 행복하고 차를 사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 로버트 프랭크도 책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행복에 걸려 기초에 걸리다라고 심리학 책이죠. 데니얼 기퍼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집을 사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하고 행복의 즐거움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경제학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경제학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 합리성을 강조하고 하는 그 주류 경제학에서 그거를 우리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거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효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효용은 점점 내가 더 쓰는 자원 대비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집이라고 하는 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공공교통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1시간에서 15분을 줘도 사람들은 안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은 생각해보세요. 이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을 살았어. 10년 동안 이렇게 출근했어. 나 이제 적응이 됐어. 이제 나 적응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지옥철에 타도 행복해. 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버트 프랭크가 많은 연구들 저 사치혈병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는데 아무리 매우 긴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경우에도 혼재판 출퇴근을 경험할 때도 괴로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행복하지 않죠?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큰 집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하는 데 쓰고 교통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버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죠. 영국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저거 고등학교 때 읽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뭐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인즈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예전에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세대, 미래 세대의 가능성 뭐 이런 글들인데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과학기술이 대단하고 자본주의가 대단해서 생산력이 엄청 증가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하면 이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는데 왜 우리 아직도 40시간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틀트 러셀이 완전 옛날 사람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뭐 그때쯤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케인즈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손주 세대에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2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일을 안 하고 경제가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사람들 놀고 먹으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그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 약간 이 효율성. 우리는 더 효율적인 기술을 분명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우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인 기술이냐? 약간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는 창출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AI가 토큰을 더 많이 생성하는 게 가치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 일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경제학자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기술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사람들 일자리를 잃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협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도 기술이 없는 어떤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내가 교육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로 6개월이면 취직해가지고 나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데 6개월 만에 AI 개발자로 취직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에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생산력 상승이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렇게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자본가한테 가죠. 그래서 기계가 쫓아온 노동자를 하는 일을 없게 만들어서 자본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게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양육이 정말 좀 빨갱이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그 새로운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본가들이 어떤 권력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우리 공공교통이 아니라 이상한 데 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큰 집을 사지 가난한 사람들이 막 100평짜리 집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고.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생산성에 대한 거죠. 요즘 주사일제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주사일제를 자본가들이 반대를 할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 생산성 낮다. 이 생산성 낮은데 일이라도 더 많이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보세요. 근로시간이 길수록 이 생산성이거든요. 지금 근로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죠.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이 보고서에서는 이게 상관관계 방향이 반대인지 인과관계 방향이 반대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많은 연구로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일을 많이 하면 점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다 통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야근을 많이 하면 개발자는 버그가 늘어나고 심지어 군인도 명중률이 떨어지고요. 결합률이 올라가고, 사실 모두 안 좋은 것들이 노동 생산 시간이 길면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3배 성장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52시간 가지고 싸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 기술의 발전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럼 이게 근로시간이 아니라 AI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I가 토큰을 많이 생성하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될까요?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3배 효율적이 되면서 요즘 띵크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호당 쏟아낼 수 있는 토큰 수가 많아졌는데 그걸로 생기는 부가가치가 33배 증가했네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졌죠. CPU 성능, 하드 성능, 내가 옛날에는 1기가짜리가 몇십만 원이었는데 이제 1테라짜리를 살 수 있어. 그럼 저기 1024배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1테라짜리 하드가 생긴다고 해서 1024배 거기다 내가 영화를 더 고화질로 많이 한다고 해서 1024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지만 왜 기승전 규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응. 그래서 규제, 다시 원시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곽재식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광 할 수 없다. 우리 원시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엄청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이 김병권 선생님의 AI와 기후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규제가 우리 시장을 조정하고 혁신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매우 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빌 게이츠 집이 부자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죠.
근데 그때 IBM한테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MS 도스를 팔려고 했는데, 근데 IBM이 독점방지법 때문에 소송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 것까지 우리가 가져보면 우리 독점방지법을 걸려. 네가 알아서 하고, 약간 아웃소싱을 하려고 한 거죠. 지금 우리 플랫폼 기업들 매주화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계속 소유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대 기술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다가,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자기가 이제 독점방지법에 걸리게 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AI의 총 사용량을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고 한다고 합시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지 말라고 하면 AI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효율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딥식이 그렇게 화제를 일으켰던 이유가 중국의 딥식이 엄청 효율적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딥식의 구조들을 다들 따라할 정도로 딥식이 챗GPT보다 10배 효율적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 사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에 대한 규제,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고 하는 규제가 기업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 짓지 말라고 하면 우리 뭐 먹고 살 때 데이터 센터 지어야지 다른 나라에 따라가죠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너희가 딥식에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인 AI를 만들도록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얘기할 때 그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에서 또 재미졌던 부분이 뭐냐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면 원래 원자력 발전소나 저희 지금은 태양화력 같은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걸 디지털 전환에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원래 꼭 AI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항상 노동자들이 대치되어 왔어요. 3명 필요하던 거 1명 뽑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프로그래머인데 자기가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더니 3명 일하던 곳에 일주일 뒤에 찾아가니까 2명을 잘랐답니다. 그래서 거기 1명 남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90년대 저희 아버지 개발자신데, 내가 개발자로서 남들 일자리 뺏는 건 안 되겠다라는 직업 윤리를 그때부터 가지셨대요.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건 디지털이 또 필요합니다. 만약 AI가 뭘 대체하면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기술이 나와서 자연현상 때문에 대체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만 그 노동자들의 힘을 갖고 이 기업들의 번 이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끝입니다. 끝. 네. 그래서 우리 어떤 효율성,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메일 보내지 맙시다, AI를 쓰지 맙시다, 이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AI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분들이 막 챗GPT와 대화를 한번 한다고 해서 큰 죄책감을 느낄 게 없습니다. 0.32mm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 구조를, 제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 가치, 어떤 AI 연산량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진짜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실은 자원 소모를 줄이면서도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절반씩 없애라, 사노스처럼요. 매년 절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없애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 33배라고 했잖아요. 매년 절반을 없애도 매년 16배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년 16배 성장이 얼마나 거대한 성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 그 문제는 사실 좀 제 생각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거 줄이자고 하면, 미국은 하는데 우리나라만 줄이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미국 육색당이랑 연대를 해서 글로벌로 미국이랑 같이, 한국이랑 전 세계가 같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거에 EU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김병건 선생님은 얘기하시던데, EU가 일을 잘 해주길 바라겠지만 저희도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살면서도 자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사회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 기술을 쓰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편하게 궁금하신 거나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수학이 네. 수학이란 거라든지 물리 법칙, 우리가 이제 네. 연구를 통해서 기술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물리 법칙 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방향성 자체는 인류의 역사상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아왔고, 네. 또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성 자체는 그 열의 이동과 같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 시절의 생산성에 비해서 지금 그때 당시 생산성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리고 네.
인구의 95%가 이제 농부였었고,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나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네. 뭐 기기가 들어오면서 아, 이제 노동력이 투입이 덜 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잉여 인력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100년이 지난 현재 네. 지금 농업 인구는 95%가 아니고 5%가 됐고 그렇죠. 무슨 일이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기술 만능주의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그건 한데 어쨌든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아주 네. 작은 차를 사다가 그렇죠. 한 10년 정도 타다가 새로운 차를 바꿔서 그 네. 새로운 차를 한 7년 정도 타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제 차를 볼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새로 산 이전에는 아주 소형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녹색당형 인간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저는 행복한데 어쨌든 돌아가라고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행복도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전혀 차이는 없지만 옛날처럼 12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옛날처럼 유아가 30살이 되기 전에 그렇죠. 죽을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고 이런 시대를 아무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토큰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방식의 행복을 우리가 이제 행복의 색깔, 종류가 바뀌면서 행복의 총량, 크기 자체는 더 커지지는 않지만 그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어쨌든 우리는 계속 추구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술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니까 100년 걸렸던 그런 모든 것이 바뀌는 게 불과 10년 뒤면은 AGI가 등장하고 그런데 이견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더 빠른 어쨌든 덜 시간이 걸려서 세상이 다 바뀔 건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효율성, 어떤 사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로 말씀하신 유아 사망률이 떨어졌고 뭐 스티븐 핑커라든지 아니면 막 팩트풀니스 이런 책들을 신낙관주의라고 하는 책들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요 책들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생산력이 발달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하고 나서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망률은 안 줄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 수도가 잘 지어진다든지 뭐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뭐 돈업경제학이라든지 탈성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생산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교통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좋은 공공교통, 전부 다 좋은 수도, 전부 다 좋은 위생 이런 것들은 좋다.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잘 사용하면 예를 들어 AI도 뭐 잘 쓰고 우리가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저도 뭐 회사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게 생산성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미래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 미래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는 자원의 양을 아까 말씀드린 사용량을 계속 줄이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절반씩 떨어뜨려도 16배 AI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AI 붐이 오기 전까지 한 2020년대까지는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오히려 줄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데이터 센터가 처리하는 데이터량은 점점 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만. 그때도 기술은 성장하는데 사람들 수요가 그만큼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줄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활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도 활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AI가 오면서 그 수요 증가가 지금 이 생산성 증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 속도를 우리는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탈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좀 우리 녹색당의 약간 발언하는 전략이나 선전하는 전략, 우리 원시대로 돌아가자는 당 아니에요. 라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까 그 차 이야기 하신 것도 사실 적응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적응을 없애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보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하나의 차를 오래 타는 건 녹색당도 지향하는 바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빨리 질리고 자꾸 새 집, 더 좋은 차
핸드폰도 막 1년마다 바꾸고 하는 게 그런 문제인데, 그런 수리할 권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것들 더 알차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그 심리학자도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챙김을 시킨다든지, 그런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TV를 보지 않고 밥을 먹게 하면은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그건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자기 개발, 마음 챙김 열풍에다 올라타가지고, 탈성장이 마음 챙김이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 테이블의 자체가 정말 되게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의 정체성하고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기술 자체를 이부분도 좋고, 좋고 나쁘고 바라보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과학기술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다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기술 분야, IT 분야 동사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동시에 녹색 당원이야.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미야자키 하야오적인 모순을 그래서 가지고. 내가 열심히 AI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그럼 나는 노쇠땅으로서 반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기술 자체는 선악이 아니잖아요. 이 기술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기술을 공공보건에 썼더니 이화사망률이 줄어들었고, 기술을 공공교육에 썼더니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근데 그 기술이 만약에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에서 만들면 당연히 나빠질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트레이닝 발제에 저는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은 잘 보시면 이 사회는 효율성을 가치의 최상위에 올려놓으면서 사람들을 미자폐티 놀이에 계속 함몰되게 하고 경쟁에 함몰되게 하면서 본질을 놓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내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내가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좋아질 것처럼 착각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술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본가의 노예가 되고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효율성을 높게 새로운 기술로 진보를 하되 그거를 어느 걸 대상으로 할 거냐 공공성이나 사회 이익이나 그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나 소수의 권력가들을 이런 쪽으로 갈 거냐 그러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체계나 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그거에 대한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동시에 기술 발전이 인류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기술은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사람들의 수를 늘린 데만 사용되고 더 많은 사람은 괴로워질 거라서 저는 그런 맥락을 오늘 되게 짚어줄 수 있는 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안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재본수 역설도 얘기하시면서, 네. 효율성을 증가하는 게 단위 자원화의 경우 주요지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성 증가가 전체적인 풍수율을 사용량과 생산 자체, 전체 양 자체를 늘려줬다.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서가 아니라는 말씀하시는데, 뒤에 이제 규제의 필요성을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되었다. 그때는 효율성은 좀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인과관계에서 약간 루프 하나가 빠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규제를 하는 게 필요성이 있으면 규제를 해서 효율성이 더 높아졌으면 그럼 그건 다음에 어떻게 탈성장을 만드는지 그렇죠. 하는 거로 강의 속에서는 국제연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면 그 다음에 어디 어떤 매개가 있어야 탈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연자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그거는 뭔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해주는 검증된 방법도 있어요. 뭐 공공교통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I가 사람들을 대체할까 봐 걱정하는데 주사일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본가들의 그 논리에 어떤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AI가 다 대체해서 너희 필요 없대. 그런데 주사일제는 안 된대.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AI가 생산성 엄청 올릴 거래. 약간 그들의 약간 그런 무슨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약간 이런 이야기들에서도 사실은 그냥 AI를 전력 데이터 센터 못 짓게 하고 전력 총사용량을 그냥 제한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근로시간 규제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술로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AI 대체가 가장 심한 분야의 직종의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줘. 그 사람들 우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규제라고 하는 것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가지고, 그리고 탄소세보다 좀 더 그럴듯한 일을 붙여가지고, 돈을 부과하고 그걸 목적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쓴다든지, 사실 다양한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런 총량을 제한하고 더 제한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규제의 목적이랑은 좀 부차적일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님의 질문에서 연결해서 네. 같이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효율성을 증대하면 잉여가 발생하잖아요. 그 잉여를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누구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 잉여를 계속해서 공공성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 잉여의 공공성이 일어나지 않고 더 많은 부가 뭐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효율성이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러면은 AI나 이런 거는 잉여가 발생하면은 차라리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게 아주 가장 1차원적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계속 가이드를 하고 하면은 실제로 솔직히 규제에 대해서 효율성을 오히려 촉진하고, 그 효율성으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사실은 보통 자본가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성을 그렇죠. 증대하지만 너는 네. 더 많이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래서 주사일제는 안 돼요. 그런 모순된 자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속성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그 대기업이나 특히 IT 기업에는 지금도 주 3일제도 할 수 있고, 지금 주 2일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임금을 또 깎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 쓰레기 노동이 필요해요. 그 불시잡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임금은 계속 해줘야 되고, 특히 서비스직이 더욱더 없고, 청소를 일주일에 3일만 할 수는 없잖아. 거리에 청소 노동자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한다? 안 되거든요. 그거를 AI로 대체하는 건 현재는 너무 비용이 많아요. 근데 그게 AI로 대체됐다고 해도 또 다른 쓰레기 잡들, 불시잡들이 계속 양산이 돼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일면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노동의 질이라니까, 네. 기준은 동일하게 항상 적용하지 않아왔다.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한 명만 하면 아까부터 네. 손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확인을 못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군요. 제가 이때를 봤어야 했는데. 네. 아니,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국제연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 저희가 국제연대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뭐 EU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을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 개발도상국이랑 선진국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네. 좀 글로벌 사우스 관련된 부분들의 사례들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바탕해가지고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인도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어떤 기초 수준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좀 여유롭게 살려면은 개발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득세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태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뭐 인권이나 어떤 기본권 관련된 것들이 꼭 경제 성장이랑 동반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과는 이제 무관하게 위생이나 아니면 어떤 보건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됐을 때 주로 잘 된다라고 하신 사례처럼, 사실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어떤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하는 것이
꼭 경제 성장이랑 수반될 필요가 없는데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롤모델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네. 그 논리만 계속 수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좀 충분히 돼가지고 인프라가 있는 어떤 선진국에서 하는 논의들을 우리가 따라갈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단 성장이 돼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좀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또 생겨나고 있는 여러 논의들 서구의 어떤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논의들이 존재를 하는데 좀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좀 더 살피면서 좀 그것과 네. 함께 이 녹색당이 하는 얘기들을 하면은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전에 그 제이슨 히첼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에도 그 얘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이 있었을 때, 그 전라도 쪽에서도 그런 것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우리 지방 발전을 막는다. 그래서 항상 그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처럼 약간 결국에는 내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우리가 더 창출하자고 하는 것을 사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더 적은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더 위생적인 물과 수도를 공급한다든가 공공교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중요한 의제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사실 그전 그래가지고 뭔가 녹색당도 저번 화요일 토론회에서도 저는 느꼈지만 생태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노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미 탈성장하고 막 청록에서는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 모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사다대로 쫓아기 문제가 됐든 지방 문제가 됐든 우리 녹색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에 우리가 사실 그 탈성장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해요. 뭔가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큰 풍요 하면서 더 큰 풍요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에 그런 가치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원 소모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막 돈업 경제학이니 탈성장이니 막 다양한 용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냥 돈업 경제학도 딱 들으면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논의들을 우리 당 내에서도 당 바깥에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